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욱입니다. 우리가 뇌에 관해서 또는 학습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즉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아예 미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뇌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좌뇌, 우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좌뇌 성향의 사람과 우뇌 성향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좌뇌 성향과 우뇌 성향에 관해 연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뇌 스캔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죠. 누군가가 분석적이거나 또는 논리적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좌뇌적이다, 좌뇌 성향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뭐 우뇌적, 우뇌가 발달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더 창의적이라면 그것은 우뇌의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뇌 전체 영향이고, 뇌를 더 잘 쓰는, 그것도 창의적으로 전체 뇌를 잘 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좌뇌 우뇌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죠. 뇌의 기능이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모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죠. 언어 처리가 좌뇌 쪽에 치우쳐져 있다거나 주의력이 오른쪽 뇌, 우뇌에 치우쳐 있다는 발상 또한 뭐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좌뇌의 언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실험에서부터 기인됐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된 계기를 우리가 1960년대에 우뇌와 좌뇌 사이의 연결고리, 연결 신경세포를 끊어서 실험을 했던 그 칼텍의 로저 스페리 박사의 실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좌뇌 우뇌를 연결한 신경 다발을 잘랐을 때, 왜냐하면 간질 환자들, 발작을 심하게 일으키는 간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뇌교를 잘랐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뇌량의 기능은 지금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좌우 방구를 이렇게 나눈 후에 어떻게 이제 이 행동과 또는 인지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몇 가지 실험들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때 분명히 이 좌뇌 우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뇌가 두 개의 뇌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간질 환자들의 이 뇌량을 자르고 나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로저 스페리 교수가 실험을 했던 것은 한쪽 눈만 보이도록 물체를 놓고 그 물체를 인식하게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눈 앞에 물체를 놓고 그것을 식별하도록 하고, 오른쪽 눈 앞에 물체를 놓고 식별하도록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눈의 시신경은 좌뇌와 연결이 돼 있고 왼쪽 눈의 시신경은 우뇌와 연결이 돼 있어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오른쪽 눈 앞에 있는 물체는 이 시신경, 오른쪽 눈을 거쳐서 좌뇌로 갔을 땐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한 후에 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그런데 반대편 눈에다가 놓은 물체의 경우에는 인식을 우뇌가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게 왜 그 물체를 구별하지 못했냐면 그때 로저 스페리 교수가 내린 결론은 옳은 그 우뇌가 인식한 것은 좌뇌에게서는 인식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뇌는 봤지만 좌뇌는 못 보게 되면 말을 담당하는 좌뇌가 나는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때 찾아낸 굉장히 놀라운 그 현상들 중에 또 다른 것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끊어지고 나면 상호 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적으로 경쟁적 관계거나 또는 막 그 서로 두 개의 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이제 그때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뇌형의 사람과 좌뇌형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이 우뇌에만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좌뇌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좌뇌와 우뇌 성향이라는 이 개념은 사람의 성향을 나누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사용될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창의성이나 이런 분석적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우뇌를 개발해야 되겠다, 좌뇌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분석 능력을 시킬 수 있는,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거나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더 연구해서 실제로 키울 수 있는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뇌의 10%도 못 쓰고 죽는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죠. 뇌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10%만 사용하는 것처럼 잘못 와전돼서 전해졌을 때 실제로 우리가 뇌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루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거기에 이제 대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뇌가 가진 능력의 10%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이죠. 릭 베송 감독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진 능력의 10% 정도만 쓴다는 것 또한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우리는 사용 가능한 어떤 정신적, 신체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왜곡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 능력의 10%만 개발되어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거나 만약 했다면, 만약 10%만 사용한다면 뇌 손상에도 우리 뇌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 또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뇌의 정말 극히 일부분, 1세제곱미리만 상처를 입어도 어떤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거의 전체 뇌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뇌의 어떤 10%만 사용한다는 그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요. 이 말의 어떤 첫 시작은 아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치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가용 가능한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일부만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을 둔 아이들을 둔 이제 부모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는 것엔 때가 있다고. 선배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배우는 건 때가 있어.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배움이 특정 시기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배움에 보다 더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아이 때는 훨씬 더 잘 배우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뇌의 어떤 가소성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배우면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죠. 언제고 뇌는 변화 성장 가능한데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배울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면 사고방식이 적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직업에 가장 적합한 뇌가 되도록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 뇌의 사용이 그렇게 되면 제한적으로 바뀌고 한쪽으로 고정되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정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즉 한창 때인 사람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라면 그것은 뭔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머리가 굳었다고 느껴지면 사고방식 또는 마인드세트를 점검해 볼 일이죠. 네 번째로 머리를 다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뇌세포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8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뇌세포가 이제 죽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점인데 하루에 만약에 10만 개씩의 뇌세포가 죽을 경우에 이 세포가 모두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사라지기까지 약 2200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직도 뇌세포가 줄어들어서 뇌가 둔해졌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쥐나 토끼, 심지어 새들에게서조차 성체가 된 이후에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도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뉴런이 생성되고 이것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또 이런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는 점을 셀지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머리를 많이 쓰면 뇌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뇌신경세포에 있는 시냅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뇌세포의 숫자가 막 증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잘 쓴다는 건 우리가 어떤 뇌 능력이 높아질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뇌 인지 기능이 향상될수록 시냅스가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의 뇌가 예외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커서 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과, 또 머리가 클수록 똑똑하다는 발상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유전자 또는 환경적 요인, 또 인지 발달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때 우리의 인지 능력이 판단이 가능하고, 절대적인 어떤 크기만 고려할 때는 코끼리 또는 고래 뇌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몸에 비례한 뇌의 비율을 따질 때에도 사람의 경우에는 체중 대비 약 2% 정도가 되죠. 70kg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 뇌가 약 차지하는 비중은 1.4kg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나무 두더지라고 하는 두더지는 무려 전체 체중의 약 10%가 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두더지가 인간보다 뇌가 더 발달됐거나 또는 머리가 좋은 똑똑한 동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의 뇌가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분명히 큽니다. 약 100g 정도 더 무게가 나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인지 능력이 무조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독자적이고 또는 복잡한 대뇌 피질의 발달이 다른 동물과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뇌 피질의 발달은 수많은 뉴런과 그 시냅스들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혹자는 이 부위별로 어떤 부위별로 기능이 좀 다르고 그 정보를 얻는 편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뇌는 부분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발상. 이 또한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뇌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로부터 기인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뇌 구조의 차이는 2015년도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녀 모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결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단지 구조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죠. 다만 그 뇌 스캔 연구의 결과는 좀 더 다양하게 진행이 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뇌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다른 건 아니에요. 남녀의 차이를 너무 극명화시키는 것도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엄마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전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 호주의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Y형 색채를 받고 엄마로부터 X형 색채를 받기 때문에 엄마의 지능이 유전될 것이라는 그 연구 보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학계에서 인정된 가설은 아닙니다. 사례 보고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정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염색체를 제외한 그럼 나머지 22쌍의 상염색체는 지능과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그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전적 영향은 뇌 사용에 관한 유전자의 발현이 보다 합리적으로 나오느냐, 효율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유전 자원을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지능이 달라진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유전적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후천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그냥 핑계일 수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고스톱 치면은 치매 예방되니까 이걸 많이 치자고요. 물론 뇌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퍼즐을 풀든 문제를 풀든 또는 이러한 고스톱을 치든 게임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오래 앉아서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이런 그 게임보다는, 고스톱 같은 게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춤을 추거나 또는 활동적인 어떤 나눔, 사회활동 등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선 뇌의 활발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활동이 최선이라고 아주대 김한석 교수도 제안하고 있죠. 그 밖에도 다양한 뇌에 관한 오해와 또 어떤 미신들, 신화들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 때 과학적인 근거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주로 이제 근거를 둔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앞서 말한 로저 스페리 교수의 그 실험은 당시엔 획기적인 과학적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부분과 또는 실험에 대한 그 내용만 가지고, 당시에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뇌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과학이 가져다 주는 정보 또한 언제고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또는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직 잘 몰랐던 부분에 관해서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뇌가 말해주는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분명히 한마디로 표현되기 어려운, 다소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조직에 해당된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적어도 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열려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가 그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매우 부족한 것이 바로 뇌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